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좀 엄청 더워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한여름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게 정말 느껴져요. 햇살이 너무너무 따가울 만큼 더운 느낌이에요. 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좀 폭염이 빨리 왔다 뭐 이런 그 기사를 봤는데 더위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시기에 사실 여름이면 뭐 극장가의 사람들, 관객들이 더 많이 몰린다고 하잖아요. 네. 극장 가시면 시원해지는데 사실 극장 가시기 힘든 분들한테 집에서 볼 만한 영화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바다가 시종일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 보셔도 그렇게 오래됐다는 느낌이 안 들 만한 그런 영화예요. 1988년도에 만들어진 프랑스 영화 그랑블루, 그러니까 릭 베송 감독의 작품인데요. 네. 이 영화를 보고 프리다이버나 뭐 스쿠버 다이버를 꿈꾼 분들이 그 당시 많았을 정도로 시종일관 돌고래와 사람이 교감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포스터만 보셔도 시원한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 포스터 생각이 나는데 정말 푸른 바다, 그 보기만 해도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추천해 주신 영화 한번 포스터라도 살짝 보시면 더위 좀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만나보시죠. 지켜주고파. 네, 뭔가 좀 간절한 느낌이 드는 멘트인데요. 어떤 분일까요? 네, 배우 천우희 씨가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독립영화 항공주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죠? 봤는데 네. 이게 2014년도 작품인데 네. 지금 사실 밀양 성폭행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OTT 플랫폼들마다 이 영화가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영화인 만큼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천우희 씨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밝힌 목소리를 제가 들려드리면 제작비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만든 영화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게 가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우리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의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출연을 결심했다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일단 지금 사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역을 연기한 네.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나서 그 배역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그 다음 작품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작품을 보내줘야만 또 편히 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천우 씨가 그동안 많은 작품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공주라는 캐릭터만큼은 거의 한 몸처럼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고 떠나보낼 수 없이 지켜주고 싶었던 그런 캐릭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조명받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독립 영화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천우희 씨한테도 배우로서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작품일 수밖에 없는 또 사연이 있잖아요. 사실 그 당시 관객 동원 2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 적은 관객이 들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그 당시에도 1000만 영화 이랬던 시절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관객 동원에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천우희 씨한테 이 의미가 있는 작품이냐 네. 하면 천우희 씨를 대중에게 알리게 했던 작품이 2011년도에 개봉됐던 써니라는 네, 작품이에요. 네, 네. 저도 아직도 강렬하게 그 그렇죠.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약간 광적인 캐릭터
오디터였잖아요. 본드를 흡입하는 고등학생, 여고생으로 나왔었는데 이 불량 학생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고 주인공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작품이 바로 한공주였는데 이게 단지 주인공을 맡았던 게 아니라 2014년에 개봉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35회 청룡영화상이 열렸는데 그때 천우희 씨가 후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김희애 씨, 전도연 씨 그리고 손예진 씨 같이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들 그 화면만 잡혀도 그 같이 잡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쟁쟁한 여배우들이 다 총 출동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천우희 씨가 가장 지명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배우였죠. 그런데 천우희 씨가 그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합니다. 뭐 그 당시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했던 소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영화에서 이름 없는 본인이 네. 이제 상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소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작품을 계기로 해서 천우희 씨가 이후에는 거의 주인공으로만 네. 캐스팅이 됐죠.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에 국제영화제에서도 8관왕에 이르는 많은 상들을 수상했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사건을 조명한다기보다 인물에 다가갔던 네.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표현하는 게 중요했던 그런 작업 과정을 거쳤다라고 천우희 씨가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작품의 배경이 됐던 이 밀양 사건이 요즘에 갑자기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좀 또 국민들의 공분을 좀 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건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 유튜버가 그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이제 일방적으로 좀 알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큰 것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알리게 됐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네. 드러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가해자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본인이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가 됐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경우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 사람 역시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식당 업주는 이 가해자의 또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 친척이 운영하던 이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이 났던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사건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무허가 건물에서 운영을 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유튜버들이 취재라는 형식으로 뭔가 영상을 올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밀양 사건 가해자 가운데 한 사람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일숍이다 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사실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일숍 주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 해당 유튜버를 경찰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게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가 유명세를 치르게 되면 이 해당 컨텐츠와 같은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짜집기해서 나르는 네. 사이버 레커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사이버 레커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천우희 씨가 이 사건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 관련된 모티브로 된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 지금 썸네일에 천우희 씨 얼굴을 넣어서 네네. 이렇게 네.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건데 또 저희가 앞서 천우희 씨 관련 인터뷰 내용들 다룬 게 이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영화 한공주가 부각되고 이 밀양 성폭행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 받으면서 이 유튜버의 행태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홍보를 해준 셈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 측과 이 연락이 닿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피해자 지원 단체 중에 한 곳인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이제 피해자 측이 이 해당 유튜버 채널의 영상 게재에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올릴 때도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한번 내렸습니다. 내렸을 때도 피해자의 요청 때문에 내렸다. 그리고 이후에는 본인 죄책감 때문에
때문에 내린 거다 이런 취지로 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피해자 측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피해자를 자꾸 거론하는 것, 뭔가 사적 제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영상을 삭제했지만 다시 또 영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돈벌이가 되는 거죠. 네. 이 관련 컨텐츠를 다루기 이전에 이 지금 나락보관소라는 네. 유튜브 컨텐츠 아닙니까? 나락보관소의 구독자 수가 4만여 명이었어요. 근데 이 컨텐츠를 다루면서 지난 6일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45만 명이고요. 네. 지금 해당 영상들이 수백만 회를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당히 돈벌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유입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내린다고 했다가 다시 영상을 올린 게 아닐까라는 추정 뭐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유튜브 채널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도 지금 활동을 계속 강행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방심이 심의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이 나락보관소 측이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영상은 계속 올리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책감 때문에 내렸다고 한 것도 이 영상 계속 올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낸 걸 보면 죄책감 때문에 내린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 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지금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역시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경찰에 고소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버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더 되게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큰 이제 문제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피해를 좀 안겨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가해자 신상 공개가 뭐 사적 제재일 수 있는데 이제 그 국가가 너무 제대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공분이 그만큼 더 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적 제재가 이 대중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 44명 가해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 전과 기록이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적 제재에 환호하는 대중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같은 경우 지금 이 밀양 성폭행 사건을 다시 다룬 사적 제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지금 피해자 거론만 할 뿐이지 지금 해당 유튜버가 하는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2004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20년이 지나서 피해자가 그동안 이 끔찍한 사건을 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노력 자체가,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에 대한 훼손이 지금 이 유튜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그 당시에 이 가해자 44명에 대해서 제대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튜버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것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면 화제성이 굉장히 커서 폭발력이 있을 걸 예상을 하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구독자 수도 늘고 지금 현실처럼 조회수도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면 저는 이런 차원의 사적 제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잊혀질 권리가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 사안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빅뱅 일어나길 기대. 빅뱅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은 가수 지드래곤이 한 발언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에 임명됐다고 하는데요. 지드래곤,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좀 가르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지드래곤을 임용한 배경 자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하면 뭐 과학기술의 이 메카라고 할 수 있죠. 과학기술 교육에 이 최신 과학기술을 K 컨텐츠 그리고 문화산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이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로 지드래곤을 임명했다. 이렇게 학교 측에서 밝히고 있고요. 임용 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지드래곤씨 앞으로 카이스트의 다양한 기술을 예술과 문화 콘텐츠에 접목하는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드래곤 본인을 시작으로 이 한류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연구한다든지 또 최신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아티스트 아바타 개발 등의 연구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강의도 진행을 하고요. 카이스트 글로벌 앰버서더로 임명돼서 전 세계인들에게 또 학교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빅뱅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여기에는 어떤 좀 그런 포부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또 빅뱅 하면 또 이 지드래곤씨 하면 빅뱅 그룹도 떠오르긴 합니다만 엔터테인먼트 이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 엔터테인먼트 전문 영역이 만나서 큰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빅뱅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겁니다. 뭐 사실 어렸을 때 본인도 천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카이스트 하면 천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분야가 아니지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과학도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또 내비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과학하면 사실 대중이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넘사벽 영역으로 네. 알려져 네, 그렇죠. 있잖아요. 네. 본인도 그렇긴 한데 이제 본인이 대중 가수다 보니까 대중이 생각하기 어려운 걸 본인을 매개체로 해서 쉽게 과학기술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요즘에는 이제 이 엔터 산업이 최신 과학 기술을 도입해서 약간 엔터테크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 가수들의 아바타가 대신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AI로 인해서 고인이 된 가수가 이제 공연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사례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맘마미아로 유명한 그룹 바로 아바죠. 영국에서 2년째 아바타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이 콘서트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아바 멤버들이 모션 캡처 이 슈트를 입고 춤과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 시절의 이 아바들이죠. 아바의 아바타가 이걸 그대로 학습해서 공연을 소화하는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멤버들의 피부 질감부터 미세한 움직임까지 그대로 정말 재현을 해낸다고 하는데, 아바타의 움직임을 구현한 이 특수 공연장 생생함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고인이 된 이 아티스트들 AI로 요즘 구현해서 다시 무대에 세우기도 하잖아요. 또 아바타로 만든 가상 아이돌이 큰 인기를 이는, 그러니까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죠. 버추얼 아이돌들이 또 활동하는 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이 카이스트 교수직뿐만 아니라 컴백도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음악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름쯤이면 아마 이 지드래곤 씨의 컴백 무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카이스트 교수 임명장을 받을 때도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은 언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곧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백에 곧 임박했다는 얘기죠. 네. 지드래곤 씨 사실 무대에서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2017년 6월에 미니 2집 앨범 권지용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고 7년여 만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여름에 컴백을 다시 한다면 7년여 만의 일입니다. 뭐 일단 지드래곤 씨가 그동안 사실 고 이선균 씨 마약 사건이 불거져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드래곤 씨도 이 같은 선상에 올라서 네.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픈 시간들, 굉장히 힘든 시간들 겪었는데 일단 무혐의 처분이 됐고 그 이후에 보다 더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팬들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 천재와 과학 천재가 만났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 창조적인 분야에서 서로의 좀 시너지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8년간 짝사랑, 그때
그때 그 사람 주인공. 아, 그때 그 사람 그 유명한 곡을 맞네요. 네, 가수 심수봉 씨의 멘트였는데요. 심수봉 씨가 가황 나훈아 씨에 대한 마음을 털어놔서 화제가 됐습니다. 심수봉 씨의 데뷔곡 그때 그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나훈아였다 이런 네. 발언을 하셨네요.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본인이 가슴속에 품었던 과거 짝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훈아 씨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심수봉 씨가 데뷔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요. 1975년에 심수봉 씨가 피아노 치는 이제 노래하는 피아니스트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때부터 알게 됐다고 하는데 나훈아 씨가 가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이 곡이 왜 나훈아 씨와 관련된 곡이냐면 8년 동안 나훈아 씨를 짝사랑했고 또 나훈아 씨를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심수봉 씨가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네.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나훈아 씨가 이제 위문차 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때 그 사람 가사를 보면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라는 가사가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심수봉 씨가 그대로 노래로 녹여냈던 겁니다. 완전히 그 당시에 이 병원에 위문을 와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던 나훈아 씨의 모습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 외로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은인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소식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방송도 됐고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나훈아 씨도 알고 계실 텐데 네. 나훈아 씨의 기분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수봉 씨는 개인적인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 개인적인 사연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1993년 라디오 PD인 남편과 결혼을 한 건데 그 결혼 과정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에 유부남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지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엔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해프닝으로 지나가려고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어떤 가수가 남편 칭찬을 하면서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피트 화살이 꽂혀서 짝사랑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 큐피트 화살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바로 비날이죠. 아, 네. 네,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이라는 네, 가사가 그러네요. 있죠. 네, 그러니까 심수봉 씨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발상의 원천이 짝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비나리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한 7번 정도 차 안에서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나리 이후에 노래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노래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짝사랑이 종결됐잖아요. 네.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노래 스타일이 종결이 된 건데 굉장히 멋진 말도 했어요. 결국 인생은 사랑이 뭔지 배우러 오는 것. 그러니까 아티스트다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원조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 곡 하나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욱더 좀 그 곡이 각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잠깐 또 해볼까 하는데요. 가수 심수봉 씨에게는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건이었을 텐데 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시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렇죠.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물어봤는데 제게는 좀 귀한 분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배경인가요? 박 전 대통령이 심수봉 씨 노래도 좋아해줬고 또 따뜻하게 잘해줬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귀하게 생각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또 인터뷰 내용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네.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당시 심수봉 씨가 20대였잖아요. 20대의 가수가 역사의 현장인 거죠. 네. 참혹한 역사의 현장에 그 현장을 바로 목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심수봉 씨가 이 11.6 사태 그 현장에 있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가요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이유가 4년 동안이나 가요계를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됐던 건데요.
그리고 나서 1984년에 다시 새롭게 가요계에 복귀를 합니다. 이때 들고 왔던 곡이 여러분들 뭐 노래방에서 한 번씩은 불러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로 아, 네. 말 그대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노래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 노래 인세가 한 달에 7천만 원이 그 당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3억 정도가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탄탄대로를 걸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그리고 아주 그 뛰어난 음색으로 유명한 심수봉 씨인데요.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털어놓은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좀 놀라웠고 정말 많은 또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솔직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요즘 연예계의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하기 어려운 말이거나 그런 말들을 꺼내지 않는 게 뭔가 신비주의를 위해서 좀 좋은 모습인 것처럼 또 전략적으로 또 비춰지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연예인들이 대중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연예인을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과거에는 하기 어려웠던 상황,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뭐 TV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중하고의 어떤 접점을 찾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대중과의 거리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좀 나훈아 씨의 그 멘트도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시 드네요.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아시아 최초 제다이 이정재 에콜라이트 첫날 480만 뷰 돌파입니다. 와, 이정재 씨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이죠. 디즈니 플러스의 새 시리즈 에콜라이트가 공개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뭐 벌써부터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일단은 뭐 첫날 조회수가 상당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다이 마스터가 아시아인이 최초로 출연을 한 지금 첫 번째 사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제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1, 2회가 공개가 됐고요. 내일 수요일마다 이제 한 회씩 공개가 되지 않아요? 8회까지 공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스토리라인이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이 스타워즈 시리즈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좀 스타워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스타워즈가 상당히 역사가 긴 작품이에요. 1977년에 첫 작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화로만 시리즈가 15편입니다. 그 이후에 뭐 TV 드라마 그리고 게임, 소설, 만화 여러 장르로 변주가 되면서 스타워즈가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의 이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랑받는 그런 작품인데요. 영화와 TV 시리즈만 하더라도 30여 편에 달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세계관으로 이 방대한 세계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기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워즈 자체 이 작품성이나 뭐 상징성은 상당히 큰 작품이긴 합니다만 미국 팬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팬은 사실 그렇게 팬층이 두텁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 TV 시리즈 에콜라이트 같은 경우는 배우 이정재 씨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다이 마스터 소울로 출연을 하죠. 오징어 게임이 이제 이 제다이 마스터 소울로 출연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건데요. 일단 스타워즈의 이전 시리즈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최초의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 1977년도 작품 또는 그 이후의 작품들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못 볼 것 같아 라는 생각은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평화를 수호하는 제다이 기사단의 황금기로 불렸던 불렸던 시대에 전대미문의 제다이 연쇄살인 사건이 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뭐 장르로 본다면 미스터리 액션 스릴러 장르에 속합니다. 네, 이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가 공개 첫날 480만 회 이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조회수로는 올해 공개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디즈니 플러스한테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효자 뭐 컨텐츠가 아닐까 아마 이런 기대를 할 텐데요. 최근 스타워즈 시리즈 이 아소카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아소카와 비교를 해도 200만 회 정도 앞선 수치입니다. 아소카가 닷새 동안 1,400만 뷰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한 280만 뷰였다는 거예요. 네. 그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콜라이트가 이정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또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그러니까 우리는 5일 개봉이 됐죠. 공개 직후 미국과 영국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부문 정상에 올랐고요. 9일까지 나흘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스타워즈 시리즈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워낙 역사가 긴 작품이다 보니까 올드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덕후화되고 있고요. 뭐 지금 미국의 젊은 층이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하는지도 살짝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디즈니에서 뭔가 좀 대중적인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정재 씨를 캐스팅해서 에콜라이트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초반에는 어느 정도 지금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들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요. 브라질,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스페인 공개 이후에 줄곧 디즈니 플러스 TV 쇼 부문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오징어 게임부터 이제 월드 클래스 배우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했는데 사실 스타워즈는 이제 본인에게도 되게 또 각별한 의미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해외에 머물면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완벽하게 또 연기를 소화하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사실 이정재 씨 부담이 상당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시아 최초 뭐 이런 식의 수식어가 들어가면 내가 정말 잘 해내지 않으면 우리 네. 이 컨텐츠 자체가 우리나라 컨텐츠 자체가 망신일 수 있어 이런 생각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진짜 밤잠 못 자면서 열심히 연습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10개월 동안 미국 생활을 한 것도 지금 처음이라고 하고요. 일단 영어 연습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1, 2회를 봤는데 영어가 상당히 물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이정재 씨가 성시경 씨 유튜브 콘텐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영어를 연습하다 보니까 혀가 닳아서 음식 먹기가 어려울 정도. 그 정도로 네. 노력을. 근데 저는 이 지금 이정재 씨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 드라마 1, 2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노력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 촬영이 들어갔을 때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촬영이 들어가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정재 씨 연기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전에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 시리즈 그 전에 못 봤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그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약 100년 전 네. 이야기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보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정재 씨가 이 기존의 좀 틀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뭔가 서양인의 연기를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좀 그런 독창성이라든지 그런 해석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리즈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세계관 속에서 펼쳐졌으면 아마도 이정재 씨가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네. 그 시리즈들을 다 공부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했겠지만 굳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도 되는 게 말 그대로 가장 최초의 네. 지금 시리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캐릭터를 만드는데 분명히 이제 장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롭게 연기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다이들의 연관성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정형화된 제다이 모습보다는 좀 더 인간의 감성에 가까운 제다이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안타까움 같은 감성을 느꼈을 때도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뭔가 다양성에 집중하려고 했던 노력이 눈에 띕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제 그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정재 배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선망하던 그런 학생이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작품들을 좀 이렇게 밈하면서 이 제다이가 될 상인가 네, 맞아요. 관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이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와, 이런 날이 오네. 예, 제다이 한국인이 제다이를 연기하네. 이런 또 그 감상이 있는 것 같아요. 벅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만한 작품, 그러니까 완벽하게 너무 좋은 작품이야까지는 아직 초반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1, 2회만 봤기 때문에 앞으로 3회, 4회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반응이 작품에 관련해서는 평단에서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지금 치켜 세우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기대 이하다. 이런 오, 반응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평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저는 지금 아예 평론가의 입장도 아니고 네. 아예 대중의 입장도 아닌 중간의 입장인 건데 사실 그 대본 자체가 좀 성글긴 합니다. 네. 대본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혹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중요한 건 상당히 기대치가 높다 보면 그 기대치에 또 완전히 이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면 혹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건 해외 팬들이 지금 혹평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팬들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 팬들 같은 경우는 이 스타워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시리즈가 과거의 시리즈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이질감 때문에 혹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정도 듭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평단과 대중, 공이 이정재 씨의 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개봉 전부터 이 유색 인종 그리고 이제 아시아인이 이제 좀 주인공 역할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종차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유색 인종 배우들도 좀 다양하게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계 배우도 나오고요, 필리핀계 배우도 나오고, 중요한 건 이 에퀄라이트의 주요 배역 대부분이 비백인 그리고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인들 사이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디즈니가 정치적 올바름에 너무 지금 치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이걸 PC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배우의 연기라든지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양성에만 지금 포커스를 둬서 캐스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정재 씨가 이 논란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입장이잖아요.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지금 연기에 대해서 찬사가 쏟아지다 보니까 인종차별 논란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 먼저 봤던 분들은 좀 안도감이 느껴졌고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좀 환호성도 좀 터져 나왔다, 이런 좀 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종차별 논란에 이 감독이 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좀 속 시원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슬리 헤들랜드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이제 스타워즈 팬들과 공감하면서 이들을 굳게 지지한다 라고 했는데요. 심한 편견과 인종주의 또는 혐오 발언과 관련된 그 누구든 나는 스타워즈 팬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인종차별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는 좀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지금 2회차까지만 공개가 됐고 8회까지 계속 나올 예정이잖아요. 계속해서 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지금 사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 불가해요. 근데 지금 1, 2회에서 던져놓은 떡밥들이 많거든요. 이 떡밥을 어떻게 회수하느냐가 이 작품을 성공시킬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의 어떤 갈림길에 놓이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정재 씨 개인으로만 따지면 인종차별이라는 거대 이슈에 맞서서 연기력으로 이걸 뭔가 불식시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정재 씨가 사실 오징어 게임으로 본인 인생 연기의 대전환점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 작품은 바로 우리나라 작품이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촬영돼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이제 글로벌 배우 반열에 들어서게 된 건데 지금 에콜라이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촬영된 할리우드 작품에 우리 배우가 최초로 지금 주인공을 맡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1회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건 확실하고요. 이 작품이 만약 성공을 한다면 연기 캐리어의 이 오징어 게임과는 또 다른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또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입증해냈다 이런 평가로 마무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군백기 BTS 복귀 신호탄 맏형 진이 돌아온다입니다. 이 말에 지금 설렐 것 같은 그런 시청자분들이 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BTS와 아미의 시간이 다시 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는 1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네, 내일 맏형 진이 군복무를 마치고 곧바로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BTS 완전체가 되는 날을 지금 손꼽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1년 후 2025년 6월이면 BTS 멤버 전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이 12일 날 전역을 하고 13일 날 이제 팬들과 만나게 돼요. 페스타라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1000명의 팬을 안아주면서 이게 뭐 포옹회, 허그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되는데 진 외에도 올해 또 군 제대를 하는 전역하는 멤버가 있죠. 바로 10월에 J.O.B. 또 네. 전역을 합니다. 최근에 육군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안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네. 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TS 멤버는 어디 가나 좀 이 활약상이 눈에 띄는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가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 있거든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RM, 지민, 또 정국, B 내년 6월에 일제히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5명이 전역을 다 하게 되면 2022년 12월에 진이 가장 먼저 입대를 했거든요. 이후에 공백기 2년 6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는 건데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BTS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K-팝 업계가 상당히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빅4 엔터사라고 하는 뭐 하이브, YG, 또 SM, JYP 네.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1분기 실적이 거의 마이너스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인데 BTS가 돌아오게 되면 이제 K-팝 시장 지속 여부, 이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사들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BTS 멤버들 이 속속히 복귀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매체들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기대를 하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의 저녁이 이제 바로 내일인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부대 앞에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까봐 부대 앞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좀 이제 자제해달라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미 부대 앞이 축제 분위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부대 앞에 이 D-Day 카운트를 알리는 그런 플랜카드가 걸렸었다고 합니다. 현장 곳곳에 또 진의 만기 전역을 축하하는 이 플랜카드가 걸렸는데요. 뭐 지금 지구가 사랑하고 우주가 응원하는 특급 전사 김석진, 다시 달려 그리고 아미와 함께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자, 다시 달려나갈 진을 응원해, 이렇게 팬들의 진심이 담긴 문구가 인상적인데요. 부대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 카페 외벽에도 진의 얼굴과 함께 석진아 548일 정말 수고했어,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의 곁을 지킬게, 이런 축하 메시지가 프린트된 대형 플랜카드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녁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 입대 당시에도 상당히 조용히 입대했잖아요. 저녁 역시 저녁식 요란하게 치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 따로 이제 행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날 당일에는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이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지금 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밝힌 건 없지만 솔로 컴백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 컴백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군백기 시기에 저마다 지금 솔로 음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이 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2022년 10월에 이 콜드플레이와 함께
첫 솔로 싱글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콜드플레이 아르헨티나 공연 무대에도 직접 서기도 했었는데 진 외에 다른 멤버들이 다 솔로 앨범을 하나씩 냈기 때문에 진 역시 이 앨범 단위의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 새 출발을 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뭐 공백기를 그동안 메꾸는 효과도 있었지만 각자의 개성을 키우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진이 또 이제는 직접 무대에서 또 본인 솔로 앨범을 냈을 경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미룰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10월에 J-Hope이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10월에 J-Hope이 전역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유닛 활동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진이 팬들을 좀 포옹해주고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 중인데 그 행사가 공지되고 나서 팬덤 아미에서는 좀 불만이 좀 터져 나올 만한 사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을 받는데 네. 그러니까 이 응모 기준이 있었던 건데 이 응모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2일 오전 11시부터 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닷새 동안 BTS 앨범을 사는 사람으로 한정을 한 거예요. 그 기간에 산 사람만 이제 네. 응모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BTS 앨범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앤솔러지 음반 프루프부터 그 이후에 발매된 솔로 앨범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이 지금 프루프 앨범이라는 게 2년 전에 발매가 됐는데 여러분들 아미가 얼마나 BTS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최소한 BTS 멤버들이 이 솔로 앨범을 냈을 때 구입했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커요. 근데 지금 행사를 이유로 이 앨범을 또 구입하라고 하니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소속사가 바로 진화에 나서면서 사과문까지 이 공지문을 냈는데 앨범 구매 조건 자체는 아직까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팬들 입장에서는 아미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선착순으로 1000명을 받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사실 미니진 사태라고 명명되는 그 미니진 대표의 첫 번째 기자회견 때 네. 미니진 대표가 앨범깡 밀어내기 다 지금 비판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벤트를 위해서 다시 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아이템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이브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 아미들은 이 BTS를 위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제 청원 사이트에다가 민 대표, 그러니까 미니진 대표 사퇴 촉구 글에 좀 서명을 하면서 좀 동참을 해달라 이런 그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정치권에서도 이 뭐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미가 결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지는 하이브에서 물러나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미 벌써 5만 명이 넘는 이 네.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진 대표가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BTS, 아일릿 같이 한 지붕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하이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 미니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뭔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상황같이 BTS의 어떤 특정 종교와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고 음원 사재기 논란이 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그룹들로 불똥이 터진 것을 아미가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엔터 이제 그 사업들이 조금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BTS가 돌아오면 좀 다시 좀 이렇게 부활하지 않을까, 좀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브 입장으로 보면 하이브가 사실 미니진 대표하고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네. 하이브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렇기 때문에 BTS 멤버 뭐 진부터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매출에 대한 기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니진 대표와의 갈등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혼란들을 잠재울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포커스가 지금 뉴진스와 미니진 대표에게 많이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포커스를 BTS 멤버 진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BTS가 아미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BTS 멤버들 모두가 군 생활을 굉장히 성실히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중들이 BTS를 바라보는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의 어떤 이미지, 이 위상도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BTS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 또 군대에서 제대하는, 전역하는 멤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커스, 중심축이 BTS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죠. 이 자체가 하이브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군 백기라고 했는데 이 군에 가 있는 시기가 약간 공백기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솔로 음반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든지 그리고 이제 팬들에게 보여줄 만한 영상을 미리 찍어놨다든지 이 시기를 참 좀 지혜롭게 보내는 것 같다. 그런 평가를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생활은 군 생활대로 열심히 했고 또 팬들과의 거리감은 거리감대로 좁혀놓은 그런 활동들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앞으로 이 K-팝 보이밴드, 군대를 가야만 하는 보이밴드 멤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멤버들에게는 뭔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사례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 그 시간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